전국의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022 현재 계엄적 사고, 현재 확률과 통계를 강의할 텐데, 맨 처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학 하에, 1학년 과정에 있는 수학 하에 순열과 조합을 다 못했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까먹었는데 과연 이 확통을 나갈 수 있을까? 라고 첫 번째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주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강의 1강에 해당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학 하에 들어갈 이제 고1 과정의 내용부터 설명을 하면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확률과 통계라는 교과서 내 과정과 실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평가원 수능의 과정의 차이점, 어떤 그 넘을 수 없는 그 괴리감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개념서를 문제 풀 때는 너무너무 잘 풀리는데 수능 관련된 문제 딱 들어가면 그 문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더라 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해줄 때는 뭐 최상위권을 위해서 수포자를 위해서 이런 어떤 선을 긋지 않고요. 모든 학생이 한 번에 빠른 시간 안에 최고 난이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은 바로 보충 강의다 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 통계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를 들어갈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 교과 과정, 즉 내신 과정하고 수능 과정의 차이가 뭘까? 이런 거죠. 보통 내신 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순열이라는 과정을 밟고 조합이라는 과정을 밟으면서 공식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배우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식을 써먹을 수 있는 설정의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건 뭐냐면 그러면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설정이 뭐지?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대다수는 그 공식을 쓸 수 있는 설정이 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지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수능이라는 과정에서는 그 공식을 쓸 수 있는 설정의 내용을 이해하는가? 라고 묻는 게 본질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제 학생들이 해설지라든지 선생님들 강의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막상 문제를 풀면 잘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을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부터 보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경우의 수의 테마는 뭘까?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문제의 배경을 쭉 보면요. 틀이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설정을 깔아줘요. 여기서는 이제 배경을 쭉 깔아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문제를 읽으면 너무너무 쉬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1번. 배경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을 때 내용 이해가 쉽다가 되는 거죠. 내용 이해 쉬움. 왜냐면 출제자가 문제를 줄 때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끔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를 해줍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에 대한 설명을 쫙 깔아줘요. 그러니까 어떠게 예를 들어서 뭐 주머니 안에 공이 9개가 있는데 그 공을 뽑았을 때 홀수면 동전을 5번 튕기고 만약에 뽑았던 것이 짝수면 동전을 10번 튕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공을 먼저 뽑을 거고 동전을 튕기는 건 나중에 하겠구나. 이런 설정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바로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신과 수능의 가장 결정적 차이. 바로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요 과정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은 바로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 현재 제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은 뭐냐면 공식 사용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공식들은 또 하나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또 들어가겠지만 미리 설정을 잡아주면요. 공식이라는 건 모든 설정이 균등했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 한번 해보죠. 현재 1과 2와 3과 4와 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씩 뽑아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줘 이렇게 됐어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세 자리 정수야 라고 해버리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야? 하면 5가지 이렇게 되겠죠. 뭐 1, 2, 3, 4, 5 누구든 들어갈 수 있어. 자, 질문.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죠? 하면은 이걸 하지 않고 나 10의 자리부터 먼저 할 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도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도 몇 가지야? 하면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전부 다 공평하다, 균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배열해야 돼? 라고 하면 뭐 no problem, 그죠? 예. 누가 먼저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100의 자리 먼저 하는 거랑 뭐 1의 자리 먼저 하는 거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는데 이게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무엇을 넣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 자체가 모든 자리가 다 균등해 라고 했을 때 쓰는 게 바로 공식 사용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을 살짝 틀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1, 2, 3, 4, 5 안에 0, 1, 2, 3, 4를 쓰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달라 라는 질문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니? 라고 질문하는 거지. 그러면 질문할게요.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는데 누구 먼저 배정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100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가 됩니까? 그러면 0을 제외한 1, 2, 3, 4만 가능하다 되는 거야. 여기는 어떻죠? 여기는 뭐 0부터 4까지 누구든 다 들어올 수 있죠. 여기는 어떻죠? 0부터 4까지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전부 다 균등할까? 라고 하면 정답은 그렇지 않다가 되는 거야. 모든 자리가 싹 다 균등하지는 않아. 다시 말하면 이 자리는 특별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럼 5가지야. 한다 쳐도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가 누가 들어가? 할 때 기본적으로 0, 1, 2, 3, 4 중에 4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면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하면 1, 2, 3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만약 얘가 0을 썼다 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얼마 돼? 1, 2, 3, 4 중에 골라 쓸 거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를 먼저 배정하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이 100의 자리는 그때 달라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 1의 자리를 봤는데 0을 썼어요 라고 하면 0을 써버리면 내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100의 자리는 4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게 4를 썼어요 라고 하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가지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1의 자리 때문에 100의 자리 숫자가 그때 다르다 이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1의 자리를 먼저 한다 해도 내가 어떤 숫자를 써도 얘는 4가지. 그쵸? 어떤 걸 써도 4가지. 이렇게 균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공식 사용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이거는 공식 사용을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변별력을 과시해야지라고 하는 문제들은 배경에서는 보편타당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놓고 결국엔 이 제한사항이 딱 들어가면서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공식 사용을 할 수 없게끔 하겠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이 과정을 합쳐서 우리는 뭐 한다? 그러면은 상황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합쳐서 정리해야 돼. 앞으로 우리가 수능 및 내신까지 싹 다 먹겠다라고 하시면요. 요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 풀 때는 선, 상황,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후, 식 정리를 한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선, 상황 정리, 후, 식 정리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선상황정리라는 게 뭘까라고 하면 아까 설명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는 뭐부터 해야 돼 하면은 제한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줘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제한 상황을 먼저 정리한다. 제한 상황 먼저 정리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보통 문제를 푼다는 건 지금부터 공식을 써서는 안 됩니다.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원리로 푸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려고 갔어요. 버스를 타려고 시외버스 터미널 가면요. 사람들이 쭉 하고 줄을 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타러 왔는데 641번 따로 왔어요. 641번?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는 거야. 물어보겠죠. 이거 641번 타는 버스 타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다 641번이에요. 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이게 온 순서대로 서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저기로 가서 맨 뒤로 가서 줄 섰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기다려야겠죠. 그러면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내 뒤로 오는 겁니다. 자, 요게 시간의 순서대로야. 그러면 중요한 건 입장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입장도 시간의 순서대로 입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맨 처음 온 사람들이 먼저 타는 거고요. 두 번째 온 사람은 그 두 번째 타는 거야. 세 번째 온 사람은 세 번째 타는 거죠. 바로 이 상황 정리를 잡아주는 게 수학인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고 뭐가 나중이지? 라는 순서를 매기는 게 상황 정리야. 자, 그러면 상황 정리의 기본 원칙은 뭐지? 그건 바로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게 돼 있어요. 자,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런데 이 제한 상황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면은 바로 그렇지 않은 애들.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하다면 시간의 순서대로 하는 게 맞아. 아까 1, 2, 3, 4, 5를 세제정수 만들어줘 할 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뭘 먼저 하든 상관없을 때는 100의 자리부터 시간 순서대로 쭉 깔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난 100의 자리 싫고 1의 자리부터 할 거야 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자, 질문하는 건 뭐냐? 그렇다면 제한 상황이란 뭐냐면 그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는 꼭 이 숫자가 필요해. 이런 애들. 아까 했지만 0, 1, 2, 3, 4가 있는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을 때 1의 자리는 어때? 뭐 누가 와도 상관없어. 10의 자리 어때? 나도 상관없어. 1의 자리 어때? 난 상관 있어. 나는 무조건 1, 2, 3, 4 중에 하나가 와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누구야? 100의 자리란 얘기죠. 그때는 100의 자리부터 먼저 정리해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상황이라는 것은 행동 반경이 불편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걔를 먼저 해주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어요. 백발이 막 풍성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젊은이 여기 641번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그럼 저 맨 뒤로 가셔야겠네. 그러면서 이게 막 부들부들 떠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할머니 맨 뒤로 가세요 이럽니까? 아니겠죠.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맨 앞에 쓰세요 하고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줄이 어떻게 돼요? 한 칸씩 밀려나겠죠. 그럼 나도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뭐지 하고 앞을 봤어요 이렇게. 그때 머리가 하얗시네. 아 할머니구나. 그렇지 뭐 먼저 탈 수 있지 하고 양보를 하잖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몸이 다 건강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사회적 약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떡하니? 먼저 앞에 세우고 먼저 입장시키는 거야. 또 임산부들. 쌍둥이가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아? 예, 먼저 앞에 쓰세요. 예, 먼저 입장하셔요. 하잖아. 왜냐면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행동이 이제 힘드니까. 그 사람들 먼저 입장을 시켜주는 거라고. 아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맨 뒤로 가!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임산부들,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먼저 타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예요? 비행기 한번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행기 탈 때 뭐예요? 대한항공입니다. KE667기 지금부터 탑승 시작합니다.
이럴 때 뭐부터 해요? 사람들 줄 쫙 쓰지만 뭐라고 합니까? 혹시 이 중에서 임산부나 사회적으로 기부진 사회적 약자 혹은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탑승합니다. 노약자나 임산부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먼저 입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죠. 저들이 먼저 타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이 사람들이 늦게 왔어도 그래서 우리 줄 쫙 서 있어도 이 사람들이 불편하다면 이 사람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제한 상황을 먼저 정리해서 저들이 들어갈 때 좀 여유 있게 안정화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하냐? 바로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마인드가 장착이 돼야만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고 또한 확률과 통계라는 과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시계 순서는 제한사항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뭐한다? 식정리한다. 그렇죠? 이것을 바로 연산하기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요 설계도만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에 이 작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예, 연산하기라고 위에 써 있으니까 살짝 지어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경우의 수 확률의 가장 주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설계도를 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우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사건, 곱사건, 수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곱사건 내용 중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 중복을 허락한 순열, 원순열, 같은 문제 나올 순열. 조합도 정확히 말하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할.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로만 해도요. 나오는 게 벌써 공식이 10개란 말이야. 근데 10개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는 한두 문제밖에 못 내요. 그러면 10개의 공식을 냈는데, 배웠는데, 문제를 한두 문제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썼고 어떤 공식은 못 쓴다는 얘기야. 어쩌지? 라고 묻는 거죠. 자, 이때 실제 그동안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의 공식으로 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문제 안에 두세 개 혹은 많으면 네 개의 공식을 동시다발적으로 써야 한단 말이에요. 이 공식을 동시다발적으로 쓰게끔 나는 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까지는 1번 공식, 어떤 과정은 2번 공식, 어떤 과정은 3번 공식, 어떤 과정은 4번 공식 이렇게 순서를 매겨줘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 하나 팁키를 알려준다면 최근 수능의 가장 중요 포인트인데 한 가지 정리할 때마다 예시문을 만들어 표현한다. 예시문을 만들어 표현한다. 자,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 있죠. 멀티 기능이 가능해서 한 번에 막 두세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다면 어떤 친구들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했다시피 문제에서는 3-4개의 공식을 준다는 건 3-4개의 설정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1번 설정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2번도 해야 되고 3번도 해야 되고 4번도 해야 돼. 그럼 이게 설정을 잡아주다 보면 깜빡깜빡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정리를 할 때마다 예시문을 만들어서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최근 수능에서 가장 핫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죠.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때 바로바로 그것을 계속 느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처음부터 알아두고 결국에는 기승전 결 할 때 결은 결국 처음으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재 이 지금 첫 번째 이 배경이라고 보여주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의 발단의 시작은 누구냐면 바로 저 제한 상황 때문이에요. 저 제한 상황으로 인해서
한 번의 문제에서 한 가지 설정이 아닌 두세 개 혹은 네 개까지의 설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럼 모든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푼다는 게 아니고 설계를 짜고 그 다음에 연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첫 번째는 선 상황 정리, 그 다음에 후 뭐 한다? 식정리다 라는 과정임을 절대로 잊지 말자. 이게 바로 확률과 경우의 수의 가장 중요한 메인 테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첫 번째 1강에 우리가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갈 텐데 첫 번째 여기까지로 해서 선생님이 한 꼭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두 번째 이제 화면 정리를 끝내고 나서 칠판 정리를 한 다음에 새로운 칠판에서는 이제 본 내용 바로 합사건, 곱사건, 수용도에 대한 분석까지 바로바로 이어나갑니다. 첫 번째 배경 완벽하게 정리하고 기억하고 외웁시다. 자, 이 두 번째 내용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했는데 사실은 우리 경우의 수는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경우의 수.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쪼개지는데 요 테마의 특징이 뭐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테마의 특징은 뭐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요 상황은 하나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황이 1번 상황 자체가 내용이 규칙적이다. 여기는 규칙적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얘는 뭔데 하면은 첫 번째 여기는 불규칙적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규칙적이라는 얘기는 다 똑같으니까 꼭 내용 확인할 필요 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내용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용 확인 필요 없어. 그런데 여기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네가 뭐 썼는지 확실히 알아야겠는데?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내용 확인을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렇다면 이것은 상황이 규칙적이니까 내용 확인이 필요 없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식정리가 가능하겠구나 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식정리를 할 수가 없네 이게 되는 거야. 왜냐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 확인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네가 뭘 썼는데 그 값이 얼만데 이런 걸 다 뒤져봐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식정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라보고자 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왼쪽을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뭔데?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이것은 쓱 그어주면서 여기가 바로 합사건. 여기는 바로 곱사건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결국에는 내용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 모든 상황 균등해. 그러니까 편하게 공식 사용해봐. 라고 하는 것은 합사건, 곱사건. 그 다음에 여기는 공식 사용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원시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수형도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수형도라고 하자. 자, 이런 식으로.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보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살짝 합사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합사건이 뭐냐? 그렇다면 합사건이란 바로 사건의 종류는 몇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사건의 종류는 몇 개 하면은 두 가지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이게 되는 거야, 질문할 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시간의 이어짐이 어때요? 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인데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떨까?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을 끝내고 나서 B라는 사건을 시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사건이 서로 이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근데 여기서는 시간의 이어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
나는 나, 서로 시간의 이어짐은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럴 때 써주는 사건이 정리하면, 식 정리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M 플러스 N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사건 A의 결과물이네. 예. 사건 A가 기본적으로 가짓수가 M가지예요. 그러면 이건 뭔데 하면, 예. 사건 B의 총 가짓수가 N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M 플러스 N을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상황 자체가 CF에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겹칠 수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M 플러스 N을 한 후 겹치는 L 자체를 빼달라. 이것은 바로 A 교집합 B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겹치는 걸 빼주면 되잖아 라고 하는 버전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합사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합사건이란 뭐다? 각각이 원하는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합사건의 정리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 주사위를 2번 던져. 주사위 2번 던져. 두 눈의 합이 5 또는 6인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눈의 합이 5 또는 6이야? 그러면 사건 A가 뭐야? 라고 하면 바로 합이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합이 5가 되는 거 뭐 있어? 1, 4. 그 다음에 또 2, 3, 3, 2, 4, 1. 이렇게 토탈해서 몇 가지가 있어 하면 4가지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건 B라는 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건 B는 두 번째 합이 6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합이 6 되는 건 뭐지 하면 바로 1, 5, 2, 4, 3, 3, 4, 2, 5, 1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총 몇 가지가 있죠 하면 5가지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5 또는 6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지? 하면 이것 나와도 좋고요. 6 나와도 좋아요.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이거 합치면 되는데 얘랑 어때요? 5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합이 6이 되는 건가? 아니지. 합이 5가 나오거나 혹은 6이 나오거나 이 두 가지 결과물이 있는데 이것 또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이 5가 나와서 바로 이어서 6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것은 바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의 수구나. 그러면 이거 다 내가 원하니까 4개,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몇 가지다? 바로 9가지.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종결된 사건의 경우의 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살짝 비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곱사건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곱사건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한 번에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건의 종류는 어때?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지 이상이다.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게 2개 이상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사건 질문하는 게 2가지 이상. 그런데 첫 번째 시간의 이어짐이 어떠니? 라고 질문했어요. 시간의 이어짐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정답 yes 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시간의 이어짐이 생긴다.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서가 중요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지 이거 중요해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식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돼? 하면은 A라는 사건이 M,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N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건 A, 이거는 사건 B 이게 된 거죠. 사건 B 혹은 첫 번째 1회의 결과 혹은 얘가 바로 2회의 결과. 혹은이 아니죠. 얘가 먼저 하고 얘가 나중에 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의 의미는 뭐야? 라고 하면 결국 A가 먼저 하고 나서 B가 나중에 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지 라는 걸 나는 중시 여긴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여주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 곱인 거예요. 그럼 곱을 했다라는 것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야? 라고 하면 이 중요한 내용은 바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순서가 중요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하고 4 곱하기 3하고 어때? 라고 질문해봐요. 그러면 이것은요. 첫 번째, 값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일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값은 일치한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몇 가지야? 3가지. B는 몇 가지야? 4가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값으로서는 일치하겠지만 내용상에서는 어떻다? 하면은 이것은 바로 불일치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A가 3가지고 B가 4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A가 4가지고 B가 3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3개고 누가 4개지? 라고 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곱을 쓰면서부터 곱을 쓴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 순서가 중요함을 너에게 선포하겠다, 알려주겠다 라고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곱사건 할 때 느끼게 될 것은 단순하게 값을 구한다 라는 생각보다는 곱을 썼다는 것은 앞에 사건과 뒷사건의 순서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3 곱하기 4랑 4 곱하기 3 썼을 때도 이것의 순서가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내용 자체는 엄연히 다른 의미겠구나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거. 근데 이거 왜 각각의 사건을 구했는데 이게 곱일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합의되는 거야. 어차피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니까 다 가질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합치는 거 알겠는데 여기는 왜 곱이죠? 라고 묻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곱이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설명해 보면 이렇죠. 예를 들어보면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고요. 여기가 C가 있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길이 총 몇 가지냐면 3가지가 있고요. B에서 C로 가는 길이 2가지가 있다 되는 거야. 다시 한번 A에서 B로 가는 그 통로가 3군데가 있고 B는 C까지 가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질문은 나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야.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여기서 출발, 여기로 돌아와라. 이게 된 거죠. 여기 와라. 출발해서 여기로 와라. 단, 되돌아가는 건 안 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사실은 A에서 C로 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하면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간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서 딱 쪼개보면 A에서 B로 가는 상황과 B에서 C로 가는 상황이 이어붙는다. 이 되겠죠.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라고 한다면 정답은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로의 수는 몇 가지인데? 2가지. 그러면 이 사건은 서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야 한다. 그러면 이 B는 중간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상황이 이어지니까 이건 곱사건이지 하면서 6가지다. 이렇게 풀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질문하는 게 경우가 공식이 그렇다는 건 알겠어. 근데 공식이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곱이야? 맞아. 그러면 그 설명을 해줄게. 현재 이 과정에서 왜 곱이냐면 현재 A에서 B로 가는 길의 수가 몇 가지 하면 3가지.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 하면 2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니까 뭐지 할 때 A에서 만약 스몰 a로 간다면 내가 스몰 a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 거야. 스몰 a로 간다면 그 다음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그쵸? 네,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꼭 스몰 a로 가나? 스몰 b로 갈 수도 있잖아. 맞아. 스몰 b로 간다면 몇 가지야?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밑으로 갈 수도 있잖아. 스몰 c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아까 했지만 규칙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맨 위로 가든 가운데로 가든 맨 밑으로 가든 경우의 수가 어때요? 그 이후의 상황이 다 똑같아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2인데 이것도 내 거, 얘도 내 거, 얘도 내 거야. 그러니까 이거 결국엔 다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주면 결국 같은 수를 반복해 더한다. 몇 번? 총 3개가 반복해 정리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로 하면은 2 곱하기 3 혹은 3 곱하기 2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해보면 첫 번째 가는 길은 몇 가지냐면 3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로 어디를 가든 다음 경우의 수는 항상 2가지로서 균등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이어질 때 바로 그 내용 때문에 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합사건과 곱사건의 차이점은 합사건은 첫 번째 사건의 끝이 두 번째 사건의 시작이다가 아니라는 게 합사건이고 곱사건은 첫 번째 사건의 끝은 두 번째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곱사건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쭉 봤지만 여기까지 다 이해 갔죠? 살짝 지울게요. 이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모든 상황이 다 균등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내용 확인은 필요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식정리가 가능했죠. 예. 공식 사용됐죠. 예. 이 부분을 잘 봐두셔야 돼요. 규칙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뭐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 한다? 내용도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자리에 3이 들어가든 4가 들어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현재 이것은 바로 개수다라고 설명한다. 각각의 개수.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아니 몇 개인데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뭔데가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것이 그 내용의 결과가 뭔데가 아니고 몇 개인데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쓰는 이 표현은 전부 다 가지수구나. 아, 얘네들이 전부 다 개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구나 라는 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세 번째 과정 바로 뭡니까 하면 바로 수형도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 수형도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공식 사용을 하지 않겠다. 상황 자체가 불규칙하다. 불규칙해서 나는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뭐 안 된다? 식정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컨셉들이 바로 전부 수형도예요. 그러면 나 내용 확인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상황 자체를 봐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 수형도는 어떻게 풀어야 돼 하면 정답은 그냥 손가락으로 세셔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손가락으로 그냥 세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식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일이 손으로 셀 수밖에 없어요. 재미난 얘기 하나 보여주면요. 현재 이 과정 중에서 유일하게 식정리 안 되는 게 바로 이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고2 때나 고1 때나 아니면 고3 때 공부해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공식암기 문제풀이, 공식암기 문제풀이. 그러면 공식암기라는 게 뭐냐? 따라와 보시면 결국 뭐다? 식정리다가 되는 거예요. 식정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반쪽짜리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식정리가 되니까 교과서나 개념에서 많이 다루는 거고요. 여기 수형도 어때? 라고 하면 여긴 공식이 안 되잖아. 다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답안지 만들기가 힘들겠네? 그러면은 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교과서를 보면은 10페이지면 9페이지는 요 내용, 그리고 1페이지가 요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10페이지 중에 9페이지는 이쪽, 1페이지는 이쪽. 사실 얘는 1페이지도 아니고 반 페이지 될 거야. 이런 걸 수형도라고 하자. 끝! 이 되는 거예요. 다 써봐. 끝!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여기는 9개가 공식 사용이 되는 거고 여기는 1개가 공식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공부해? 그럼 아무래도 공부를 공식 사용한 거를 많이 보게 되겠지. 그러면서 점점 수용도는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비중은 몇 대 몇? 그러면 5대 5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 나오는 또는 평가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보면 28번, 지금으로 따진다면 아마 선택 과목으로 따졌을 때 거의 9번, 10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분이 껴서 나온다. 얘가 중간 과정을 출제가 될 거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가 딱 끼는 순간 이거는 하나하나 다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선생님이 예전에 처음에 이제 가공 강사 데뷔하기 전에 대학교 때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가끔씩 중학생들한테 이제 수능을 풀 수 있는 수능 문제를 던져줘요. 그 중에서 얘가 나오는 게 다 킬러야. 그러면 중학교 애들이 문제를 읽어보는데 이 경우의 수 확률 통계는 누구나 다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쵸? 근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공식을 알겠어? 그쵸? 그러니까 읽어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냥 다 써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37이다. 37! 정답이죠. 그럼 애들 입장에서 뭐냐면 나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 맞춘 거야. 이게 오답률이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이거 92%. 아니 이런 걸 틀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되는 거죠. 고3들. 그럼 고3들 바보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고3들은 바보가 아니고 공부를 잘못한 거죠. 사실은 중학교 3학년짜리는 아예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수영도밖에. 근데 그 문제가 수영도 문제가 잘 푸는 거고 일반 고3들은 아무래도 공식 암기라든지 문제풀이 많이 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에 있는 합사건, 곱사건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문제를 풀 때부터 내 머릿속에는 무조건 합사건과 곱사건 외에는 존재하지 않더라. 이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수용도가 나와도 이게 수용도라는 생각을 못하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용도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 무조건 다 써라 이 뜻인 거예요. 하나하나 내용을 다 적어봐. 그런데 선생님 내용을 다 적는 건 좋은데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수용도인지 아닌지 저는 어떻게 판단하죠? 정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해줄 거야. 수용도가 뭐냐면 어떨 때 수용도 씁니까? 라고 하면 바로 실제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바로 두 수의 합차, 합 혹은 차 또는 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죠.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두 눈의 합이 두 눈의 합이 5 있다는 거예요. 자, 요때 우리 아까 합사건 할 때 내용인데 이게 중간 과정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수의 합이 5냐? 이게 되는 거죠. 예스. 그러면 A가 1이면 무조건 B는 얼마 나와야 돼? 바로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A가 2가 나오면 B는 얼마 나와야 돼? 맞아요. 3 나와야 돼요. 그러면 3이면 2, 4면 1, 2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라고 그래? 4개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는 뭐 한다? 수용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쓸 때 공식 썼어요? 아니요. 정답인 거예요. 공식 안 쓰고 푸는 거예요. 그냥 난 하나 샜는데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 수용도를 썼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살짝 지워서 두 눈의 곱이 만약에 6이야 했어요. 두 눈의 곱이 6이야. 그쵸? 그러면 앞에 거 해다 뒤에가 쌍이 1대1로 맞물릴 때가 바로 수용도란 말이야. 그럼 6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1이면 여기는 6, 2면 3, 3이면 2, 6이면 1. 정답 4개. 그렇죠. 이렇게 두 수에 대한 합차 되는 곱. 이런 경우 나오면 지금처럼 공식을 쓰지 않고 뭐 한다? 일일이 다 쓴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바로 부등식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주사위를 B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클 확률 무엇입니까? 또는 큰 경우의 수는 뭐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이 돼서 크다, 작다, 같다 이렇게 나올 때요. 그래서 부등식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다, 작다, 대소, 비교가 나온다. 대소, 비교.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하면 일치, 오와 불일치.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게 크다, 오와 작다, 또는 작지 않다. 작지 않다가 뭐죠? 작거나 크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에 관련된 언급이 뜨면 이건 무조건 수용도구나 생각하십시오.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모든 문제의 28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등식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현재 이제 문이과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사실은 선택 과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가 보통 9번, 10번에 올 거다. 왜냐면 기존에서는 수투나 미적분 문제가 있었지만
걔네들이 이제 전부 다 앞으로 싹.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안 하니까. 그러면 무조건 선택 과목의 마지막 과정의 킬러 문항이면 얘가 반드시 낄 거란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30번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컨셉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내용 확인을 해야 되는 모든 경우. 필요한 경우.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거 내용 봐야겠는데? 라고 할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수용도를 하세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뭐 할 수 없다? 공식 사용을 할 수 없다. 결과를 모두 적는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합사건, 곱사건, 수용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요거만 가지고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걸로 바로 연결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요거 완벽하게 지금 숙지하시고 이걸 가지고서 실제 기출문제를 바라다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거, 이 별거 아니었잖아. 합사건, 곱사건, 수용도. 그거밖에 모르고요. 문제 풀 때 반드시 위에 배경, 그 다음에 반드시 제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 하면 상황 정리는 꼭 기억해. 배경 갖고 상황 정리하는 게 아니고 배경과 그 다음에 제한상을 합쳐서 상황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알죠? 배경과 제한상을 합쳐서 상황 정리하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한상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해 주는 거 잊지 맙시다. 또 하나, 제한상을 한 번 할 때마다 예시문을 만들어서 반드시 표현해 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꿀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1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정리했던 내용들 앞에 10페이지에다가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영희, 철수 모두 6명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가운데 3개, 뒤에 트렁크 하나. 자, 선생님이 일단 화면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여기가 운전석이 있고요. 여기가 운전석, 그 다음에 여기는 조수석. 그 다음에 가운데 칸에 여기가 의자가 총 3개가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고, 여기에 트렁크가 하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6인승 밴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영희, 철수인데, 편하게 살짝 여기다 살짝 이니셜 잡아주면 A, B, 그 다음에 C, D, EF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한다. 근데 이 자동차에는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림과 같이 앞줄에 2개, 가운데 3개, 뒷줄에 1개가 있다까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살짝 끊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만약에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어요. 자, 앉아.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은 6명, 좌석도 6개. 앉아. 그러면 사실상 할아버지가 앉는 방법에서 몇 가지? 6가지. 맞아요. 할아버지가 앉는 방법에서 6가지. 그러면 할머니 앉는 방법에서 몇 가지? 5가지. 아빠 넷,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서 자동차에 꽉 차면 끝나는 거니까 이 상황들은 서로 이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곱사건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랬다면 이거는 수능 문제가 아니며 4점짜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살짝 요로 지어보고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제한 상황이 발생한다. 자, 운전석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만 앉을 수 있고 영희와 철수는 가운데 절에만 앉을 수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죠. 이게 바로 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룰을 딱 정하는 거야. 스탑. 여기 운전석 말이야. 여기는 아빠하고 엄마만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줄에는 아이들은 무조건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어. 딴데 아기들은 여기나 여기 가면 안 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하면 바로 제한 사항부터 먼저 정리해라. 그러면 제한 사항도요. 출제자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운전석에는 아빠, 엄마만 앉을 수 있어요 했으니까 여기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2가지. 아빠,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운전석에 앉는 방법의 수 적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딱 이 두 가지 썼으면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해라? 예시문을 적어라. 그래서 아빠 했으니까 여기다가 D라고 적어 놓을게요. 알겠죠? 아니면 이게 보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아빠라고 적어도 괜찮겠고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엄마는 자유로워졌어요. 엄마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제한사항이 누구야? 했더니 영희와 철수를 앉혀놓읍시다. 이게 되는 거야. 영희가 먼저 앉을까요? 철수가 먼저 앉을까요? 상관없죠? 예. 그래서 영희를 딱 잡아서 앉아. 이건 거야. 그럼 영희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인데? 라고 하면 바로 세 가지. 이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 앉을게 아빠. 저는 창가가 좋아. 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영희 끝났어요. 이거 하나씩 지워주는 거야. 이게 정말 꿀팁이야. 그 다음에 이제 철수가 앉는 방법의 수도 몇 가지다? 두 가지 중에 갈 거야. 그러니까 철수는 꼭 거기만 앉아야 돼. 이게 되는 거죠. 그 철수를 하나 쓰는 거야. 이렇게 예문으로 해서. 그럼 얘도 딱 지워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상황이 끝나면 사실상 문제 풀이는 이제 엔딩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는 영희 철수. 영희 철수 아니었어. 이제 나머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는 어떻죠? 마음대로 앉아도 되죠? 자, 그러면 엄마부터 먼저 갈게요. 엄마, 앉으세요. 했어요. 야, 엄마 어디 앉을래? 그럼 방법에서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제가 애들 돌볼게요. 아버님, 어머님. 이러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좋아. 그럼 엄마 끝났어. 자, 할아버지 가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앉는 방법에서 몇 가지? 두 가지. 나는 아범 옆에 앉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나머지 한 자리는 누구 거야? 라고 하면 할머니는 앉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구나. 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난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야? 먼저 제한 상황 정리하고 프리한 애들은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풀릴 수밖에 없네? 맞아. 이게 수학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경우의 수다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 확률하고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전부 이렇게 풀 거야가 되는 거야. 보면서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 반드시 선, 상황 정리, 그리고 제한 상황 먼저 하고 프리한 건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아까 설명했지만 반드시 예시문 만들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된다 안 된다를 구분하면서 푸는 습관을 꼭 가져야만 한다. 아시겠죠?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2009년도 9월달 문제인데, 자, 이제 할머니가 화가 난 거야. 아니, 내가 왜 트렁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 트렁크야? 난 트렁크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이렇게 좌석이 3개짜리 2줄에 있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자, 살짝 옆에 해가지고 보여준다면 이게 벽면이고 여기에 좌석이 3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여기를 1열, 여기를 2열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할머니가 이럴 거면 여행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럴 거면 여행 안 가? 그래서 알았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우리 기차 타고 갑시다. 된 거야. 그랬더니 현재 이 가족 6명이 그림과 같이 6개 좌석에 모두 앉을 수 있을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만약에 아무런 제한사항 없으면 할아버지 앉는 방법의 수 6가지, 할머니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되면서 6, 5, 4, 3, 2, 1 정리하면 끝날 거야. 그런데 상대방이 뭐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으시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이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요 제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고 엄마, 아빠도 이웃해서 앉아라. 그러면 아들, 딸, 즉 영희와 철수, 즉 철수와 영희는 어떻게 돼? 하면 프리해. 이거야. 그거는 자유롭잖아.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살짝 요 집어넣고요. 자, 요때 조심할 거 잘 보셔야 돼요. 만약 할아버지, 네? 앉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될 게 할아버지가 앉는 방법이 6가지야.
아이고, 나는 아무 데나 앉으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1열도 다르고 2열도 다르고 여기 앉았다 해도 맨 왼쪽, 가운데, 맨 오른쪽 다 다른 거잖아.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6개야. 즉 봐봐. 현재 이거는 가지수야. 뭐라고? 가지수. 그러면 가지수라는 얘기의 의미는 뭐지? 나는 내용 확인 필요 없어. 이 뜻인 거야. 그 내용 확인 필요 없다는 게 뭔 뜻이야? 모든 상황은 다 규칙적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봐요. 할아버지가 여기 앉았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되죠? 할머니가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야? 한 가지다. 이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할머니 앉는 방법의 수는 2가지다. 할아버지 여기 앉았어요. 그럼 할머니 어떻게 되죠? 한 가지다. 이 되는 거야. 즉 보세요. 할아버지가 어디에 앉았죠?에 따라서 할머니가 앉는 방법의 수가 그때 다르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벽에 앉으시면 또는 통로에 앉으면 여기 앉으면 할머니는 한 가지, 여기 앉으면 할머니 한 가지. 하지만 할아버지 여기 앉으면 2가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뭐다? 불규칙적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떻다? 불규칙적이다. 그러면 뭐 한다? 칙정리가 안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풀 때 이런 경우 푸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수용도로 푸는 방법이 있다. 자, 수용도로 푸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웃하여 앉기라는 과정이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방법이 2가지인데 수용도가 있다 했죠. 두 번째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영희 아들 딸 이렇게 있다면요. 자, 이웃하여 앉기의 팁이에요. 이웃하여 앉기는 어떻게 풀 거냐? 이웃하여 앉기는 이것이 만약에 난이도가 높다면 반드시 묶는다라고 푸시면 돼요. 풀이법은 뭐 한다? 묶기. 자, 교재 옆에다가 살짝 적어두시면 좋겠죠? 이웃하여 앉기인데 만약에 지금의 상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할머니 앉는 방법이 그때마다 불규칙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상황 자체가 불규칙하다. 상황 자체가 불규칙해지네. 할아버지가 어디 앉아 따라서 할머니가 앉는 방법의 수가 다르네 이 뜻인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묶어서 풀어주세요. 즉 할아버지 할머니께 하나 묶었어요. 아빠 엄마 묶었어요. 자, 결정합시다.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풀어볼게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네 어디 앉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열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를까? 앞열, 뒷열, 그쵸? 방법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뒷열에 앉으마 이게 되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거기 앉으시면 저희가 그러면 앞열에 앉을게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딱 열을 고른 순간 아빠, 엄마는 앞열에 갈 수밖에 없다.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이것은 열 선택이 되는 거야. 열 선택이 된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이 앉아야 되는데 어디 앉을까? 이렇게 앉을까? 이렇게 앉을까? 이 되겠죠. 방법의 수 몇 가지야?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 엄마도 오시면요 어디 앉을까 고를 거라고. 방법의 수 몇 가지? 2가지. 이것은 영역 확보. 이웃 앉기의 영역 확보. 영역 확보 이게 되는 거죠. 천천히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앉읍시다 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예시문을 만들려고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앉으시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먼저 앉으면 앉는 방법의 수는 2가지. 창가에 앉을래? 가운데 앉을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아휴, 나는 창가에 앉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가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그러면 무조건 1가지잖아.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앉기. 할아버지 할머니 앉기.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아빠, 엄마도 가면 아빠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 2가지. 엄마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빠, 엄마, 앉기가 되는 거야. 아빠, 엄마, 앉기.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빠, 여기는 바로 엄마, 이렇게 앉을 거야. 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들, 딸, 와, 이 되겠죠. 풀이한 애들. 아들아, 가라. 그럼 몇 가지야? 위, 아래. 결국 몇 가지? 두 가지. 딸도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리해 보면 이 상황은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다. 즉 88에 64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풀이하는 과정이 지금처럼 뭐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말을 풀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죠. 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선생님하고 답안지가 달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가능한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꼭 그 점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3번 들어갈 텐데. 자, 이 상황 한번 보세요. 3번 문제를 보니까 사다리꼴이 있어요. 예. 그림 문제와 같이 이렇게 쭉 5단계가 되어 있네. 살짝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 2, 3, 4, 5라고 적어보자. 자, 그림과 같은 모양의 종이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을 칠해요. 예,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 사용해서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이웃하는 색깔, 사다리꼴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자까지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면요. 여기는 일단 처음 칠하니까 몇 가지야? 세 가지입니다. 이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 2번은 현재 칠해진 건 1번밖에 없으니까 얘는 얘만 의식하면 돼. 그럼 몇 가지야? 얘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 그냥 어떤 색깔 상관없어. 네가 흰색이면 나는 흰색 빼고 두 개. 빨강이면 빨강 빼고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은 2번만 피하면 돼. 그러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 4는 3번만 피하면 돼. 몇 가지야? 두 가지. 5는 4만 피하면 돼.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내신 문제집이 다 그렇게 구성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4점짜리 문제도 아니었고 오답률이 59도 아니란 얘기야. 자, 하나 더 넣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뭡니까? 했더니 출제자가 노리는 건 바로 이 한마디. 야, 이렇게 나가는데 맨 위에 사다리꼴하고 맨 아래 사다리꼴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 서로 다른 현재 보면은 불일치할 거야 이 뜻일 거야. 다시 말하면 이쪽하고 색깔이 서로 비교했을 때 같으면 안 돼 이거예요. 색깔 다르다고? 그러면 1번을 칠하면 2번은 1번만 피한다. 3번은 2번만 피한다. 4번은 3번만 피한다. 5번은 4번만 피한다. 이랬으면 내용 확인이 필요 없는데 이제는 내가 1번까지 비교해 봐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번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야 되네? 정답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그거 피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식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수형도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을 살짝 따와서 우리가 A, B, C라고 해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예시문처럼 만들어봐. 내가 A야.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뭐죠? B 아니면 C네? 이게 되는 거죠. 정답.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돼? 3은 얘만 피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A거나 C거나 이게 되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돼? 하면은 여기는 A거나 B거나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4는 어떻게 돼? A를 피하면 되니까 여기는 B거나 C거나, 여기는 A거나 B거나, 여기는 B거나 C거나, 여기는 A거나 C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각각의 결과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야. 자, 이때는 I don't care죠. 상관하지 않아. 앞에 것만 피하면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은 얘하고 얘가 서로 달라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A가 왔다는 건 난 A를 쓰지 않겠다. 즉, 너 B야? Yes. 그러면 원래 쓸 수 있는 건 뭔데? A와 C인데 A 있으니까 쓰면 안 되죠. 여기는 무조건 C밖에 못 적어. C면은 원래 B 아니면 A, B를 쓸 수 있는데 A랑 같으면 안 되니까 나는 무조건 B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면 뭐가 돼요?
쓸 수 있는 게 BC인데 BC는 얘랑 겹치는 게 없으니까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B면 여기는 C, 여기는 C, 여기는 B, 여기는 B, C, 여기는 바로 B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네 번째 것이 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맨 끝자리가 맨 처음에가 A가 온다면 이거 10가지야. 그러면 맨 앞에가 B가 올 수도 있잖아. 맞아, 10가지야. 맨 앞에 C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10가지야. 그러면 더 해주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개념이 바로 3 곱하기 10. 현재 보여주는 이 경우의 수가 10가지인데 그 맨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러면 A가 와도 10가지, B가 와도 10가지, C가 와도 10가지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이 정답 얼마입니까? 하면 정답은 30가지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곱정리나 곱사건이나 합사건 이런 정리를 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뭐 했다? 이건 수용도구나 라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수용도지? 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순열과 조합은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순열 조합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줄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고1 과정을 다 띄었다는 전제 조건에서 설명해주는 단순 문제 풀이로서 한번 적용해 보자. 자, 나는 공식 쓸 거야 할 때 7 퍼미테이션이면 76, 7 컨비네이션이면 76, 21이다. 만약 이 문제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다음 강의, 현재 두 번째 강의를 따라가 보시면 선생님이 순열조합 해주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만약에 순열조합 다 배우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는 42, 여기는 21. 그쵸? 그래서 정답은 63이야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최근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현재 X가 1, 2, 3, 4, 5고요. F가 X에서 X로 갑니다.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현재 함수 그리고 플러스 정의역이 여기가 유한집합이 되는 거야. 정의역이 뭐다? 이렇게 유한집합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딱딱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관계도 그리기 필수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수능 과정에서 많이 보게 될 컨셉이니까 꼭 기억해서 옆에다가 꿀팁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X가 현재 1, 2, 3, 4, 5가 있어. 여기는 어떻지 했더니 여기도 X야. 그러면 1, 2, 3, 4, 5다 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도 순열조합을 이미 앞에서 공부했다라는 학생들 먼저 보시고 만약에 순열조합이 안 되신 분들은 이게 고1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 수업을 잘 들으면서 다시 말하면 2강의 수업을 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와 주길 바래. 그래서 4번과 5번은 순열조합을 배우고 다시 한번 들어주면 더 좋겠다. 자, 우리가 일단은 정규 확률과 통계 과정이 아닌 고1 과정이니까 가볍게 문제를 풀어보는데 현재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할 때 첫 번째는 관계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해에서 나가면 조건문 풀 때는 항상 순서대로 푸세요. 가를 풀고 나를 푼다. 가를 풀고 나를 푼다. 순서대로 풀어주는 거야. 오답률 64예요. 꽤 높죠? 자, 과연 왜 그랬을까 따라가 보는데 첫 번째 F의 치역은 4개다. 그러면 가를 보니까 치역이 4개래.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4개가 짝지어지는구나. 오케이. 골라주세요 하면은 O 컨비네이션 4가 되는 거야. 그쵸? 5개의 성분 중 4개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잘한 거.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반드시 예시문 만들기 필수라고 했어요. 이게 꿀팁이에요. 이걸 안 적는 바람에 결국 문제를 풀지 못한다가 되는 거야, 저 문제가. 그럼 O 컨비네이션 4는 다 알아. 다만 여기다 표시를 했냐 안 했냐 중요한 거야. 그 선생님은 이것 중에서 되게 5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예심을 만든 거야. 1, 2, 3, 4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는 치역 4개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는 FA가 A래요. 다시 말하면 X값과 Y값이 똑같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5는 빼고 1, 1, 2, 2, 3, 3, 4, 4 이렇게 연결되는 게 4개 중 3개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3개를 골라줄까? Yes. 그러면 4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거야. 이것은 바로 FA가 A가 되는 것을 뽑아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예심을 만들기 필수라고. 그러면 이 중에서 3개를 예심을 만들어 봐. 이렇게. 그러면 1은 무조건 1로 가야 되고 2는 2로 가야 되고 3은 3으로 간다가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질문. 4야 가라 라고 한다면 4는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요? 4는 몇 가지예요? 자, 정답은 4는 4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4는 갈 수 있는 게 4가지 아니야? 한데 아니죠. 치역은 이 중에서만 갈 수 있으니까 4가 갈 수 있는 건 5는 안 돼요. 4도 안 돼요.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하면 바로 3가지입니다. 그쵸? 그럼 현재 이것이 F4의 결정인 거야. 그러면 그것의 하나를 싹 표현했어. 이렇게. 자, 그런데 앞에서 치역이 뭐라고 했지? 4개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5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짝 안 지어지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는 누가 가져야 돼? 그러면 바로 5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인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과정 중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보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게 왜 1이야?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 바로 한 가지 문제를 풀 때마다 예시문에다가 업데이트하면서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알았니? 그래서 실제 식정리를 할 때마다 예시문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그것에 맞는 상황을 표현해주는 습관을 꼭 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뒤에 있을 순열과 조합 그리고 확률에도 가장 치명적으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공격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갖춰줘야만 한다. 그 점을 절대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5번까지 다 풀어서 일단 보충 강의 우리가 합사건, 곱사건, 수용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순열과 조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채워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 M 퍼뮤테이션 R과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인 N 커뮤니케이션 R까지 함께 담아서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